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주담대 금리가 7%가 됐다고 하는데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상당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방송 하나로 금리가 오를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또 어떤 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더 좋을지, 저희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요. 7%.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무섭게 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출금리 7%, 8% 시대 온다. 가계대출 3개월째 줄었지만 주담대 금리 7% 시대로 간다. 아, 이게 7%라고 하면은 느낌이 이게 1억 빌리면 700 내는 거 아니야? 댓글 보니까 재밌어요. 댓글 보니까 마지막에 7에서 8%대 겁나는 금리 시대의 도래가 가능하면 예고했습니다라는 말에 겁이 덜컥 난다.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 곡소리 나겠구나. 올 하반기 아파트 폭락한다. 이런 댓글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란 게 여러분들이 저희 커뮤니티에 올린 거에서 평상시에는 이렇게까지 몰표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주택담보대출 7% 내용을 다뤄달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정말.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지금 시기에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맞는 말인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많은 분들이 금리 얘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지금 이 도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최근 14년 정도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2008년부터. 뭐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거를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이 기준금리의 변화, 계략적으로 2000년대에는 3.25에서 5.25%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 그러니까 최근 한 10여 년 정도는 0.5에서 3.25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한 2, 3% 정도?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단 금리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항상 부동산과 금리 얘기할 때 기준금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빌리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란 말이에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2000년대에는 5%에서 8% 정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었지만 5%에서 8%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10년대 이후에는 2%에서 뭐 정말 많으면 6%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3에서 5% 정도인데 사실상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전화를 좀 해봤거든요. 은행이 제가 아는 분들한테. 사실상 지금 현재 신용등급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3%대 주담대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4%는 봐야 된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신용도나 이런 거에 프라임 등급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 현재까지의 변화예요. 보면 10년 단위로 자르긴 했는데 2000년대보다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확실히 금리 수준이 낮아졌죠. 그리고 그게 다시 지금 좀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상식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장표에 지금 원가, 가격 이렇게 써놨잖아요. 기준금리가 원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가격은 원가와 마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는 사람은 누구냐? 은행이에요. 그럼 은행도 거기에 마진을 붙인다는 거죠.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은행이에요. 그리고 코크님이 이제 담보대출 차주예요. 제가 발권력이 있어요? 돈을 찍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제가 코크님한테 돈을 빌려주려면? 빌려와야죠. 그렇죠. 한국은행 혹은 뭐 은행에서 은행의 채권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개인들이 넣는 예금 같은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죠. 조달할 때 그냥 공짜로 주나요? 그 사람들이? 이자를 받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주는 게 원가. 거기에 내 이익을 붙여서 이렇게 준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의 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원가인 거죠. 저 원가에 은행의 마진 2%, 뭐 3%를 붙여서 호크님한테 이제 파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기준금리하고 주담대금리하고 기본적 개념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핵심은 이건데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예를 들어 지금 뭐 현재 기준금리 뭐 1.5%, 1.25%로 빌려요. 내가 빌린 거에서 마진을 붙여가지고 파는 네,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0.5%였는데 기준금리가 이게 1%로 오른 거예요. 그럼 나는 자금 조달할 때 돈이 더 들죠. 그렇죠. 원가가 더 비싸졌잖아요. 사장님 저 짜장면 파는데 저희 밀가루 값이 올라서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뭐 요러고랑 똑같은 건데 짜장면 밀가루 값이 올랐는데 안 사 먹어. 갑자기 짜장면 사람들이 짜장면 안 먹고 뭐 돈가스 먹는 거예요. 오, 예시 좋다. 괜찮아요? 오늘? 좋아,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내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 파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그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 기사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네, 맞아요. 저희 라이브 하는 시간 기준으로 메인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달하는 원가는 늘었지만 장사가 안 돼서 가격을 낮추고 있다. 네, 이익을 낮추겠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주담대가 오르지는 않는다.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상식 차원에서 말씀을 네네. 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렇게 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집값 떨어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개인, 돈을 빌린 개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뻔한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드리고 싶어서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가 시장편입니다. 시장편. 먼저 이 차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제가 하나씩 풀어볼게요. 네. 빨간색 점선 있죠? 요게 기준금리가 움직인 범위를 보여줍니다. 최근 한 3년간. 그리고 모든 도시 다 할 수 없어서 몇몇 대표 도시를 했는데 먼저 서울의 집값이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부산이 이 주황색. 광주가 회색, 대전이 노란색, 그리고 광역시 말고 좀 큰 도시 중에 창원 크잖아요? 창원이 요 하늘색, 유명한 천안이 요 초록색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어떻게 보냐? 먼저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를 표시해 볼게요. 요 파란색이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뭐 최근도 포함이죠. 자, 그러면 이때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시기에 집값이 어떻게 됐느냐? 올라갔네요. 올랐어요. 금리 인하 시기, 주택가격 상승이 맞는 시기가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갑자기 급하게 오르기 시작하죠. 막 올립니다, 이때. 지금하고 분위기가 약간 비슷했어요. 이때 호황이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땡땡땡 제가 해놨죠. 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 파란색 서울 아파트가 어떻게 되죠? 올랐습니다. 올라가죠. 서울 보면 반대죠. 그렇죠. 뭐야 얘는 서울은 뭐 금리가 내리든 오르든 다 올라? 근데 나머지 도시들은 어떻죠? 이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금리 올라가는 시기에 딱 꺾입니다. 이렇게. 서울은 금리 올라가도 오르는데 또 다른 데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멈춰요. 그 다음 하락기 또 모르겠어요. 이때 많이 내렸죠. 네. 이때 서브프라임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기가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풀면서 대응을 한 거죠. 돈 풀면서 대응하는 시기에도 별로 분위기 안 좋았고요. 오히려 금리 내리는데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서울인데 막 지지부진해지죠 갑자기. 이번엔 반대로 금리를 올리니까 창원 같은 데 미쳐 날때입니다. 대전도 미쳐 날때요. 부산도. 뭐 도시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최근에 눈에 띄게 인하한 시기죠. 지난 상승장하고 서울 수도권 상승장이랑 맞물리는데 이때 서울이 바닥을 딛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 대전은 심정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인하하는 시기, 이 시기에 이제 비로소 다 같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금리를 올렸던 최근에도 집값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하고 매매지수가 상관관계가 높진 않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3년 지난 뒤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셨겠지만 그러면 뭐가 설명이 안 되냐면요. 도시별 움직임의 차이가 설명이 안 돼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창원의 기준금리나 서울의 기준금리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금리 하나만으로 모든 부동산 가격을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그럼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금리 외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준다.
지역 경기나 아파트 뭐 주택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이 금리가 이 인상되는 시기에 창원의 모습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2008년도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막 뭐 증시 폭락하면서 막 나라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동남쪽 바다에 면한 공업적 울산이라든가 창원 같은 데는 굉장한 호황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세분화되고 마이크로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퉁쳐서 볼 수 없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피셜인 거죠. 그래서 금리 외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항상 강조하는 게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냐. 그게 또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별 상환액을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오.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기준금리 추이가 있잖아요. 근데 기준금리 추이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콘텐츠 다른 데가 거의 없는데 그 전국은행연합회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전국은행연합회에 가면 각각의 은행마다 몇 년 몇 월 달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얼마로 공시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원가만 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내가 소비하는 건 원가가 아니라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제가 해봤습니다. 최근 5년간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해서 신용등급 1등급, 2등급, 그러니까 프라임 등급이죠. 우수한 등급의 분들이 3억을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얼마만큼 비용 부담이 변화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담보대출 금리가 2018년 6월 달 기준으로 3.5% 정도 됐습니다. 3.5%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 생각보다 낮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4%인데 막 난리니까, 그죠? 2019년 3.2%였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저금리, 그러니까 2%대 금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2020년 2.5%, 그리고 2021년 2.5%, 2022년에 지금 3.9%까지 급하게 올라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아, 금리 생각보다 빨리 팍팍 움직이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에 왜 저렇게 낮았을까요? 금리가.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은행들이 돈을 풀었죠? 돈을 풀 때 기준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달해야 되는 원가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그러니까 옛날이랑 똑같은 마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고객한테 더 싼 값에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담보대출의 히스토리는 이렇고 그럼 이렇게 돈을 빌렸을 때 3억을 얼마만큼 부담해야 되나?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71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밑에 써놨어요. 이자는 87만 원 정도 됩니다. 원금이 84만 원. 쭉 계산했어요, 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가,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매달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35만 원이 들어, 매달. 그럼 어떤 느낌이 드나요? 부담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또 감당 가능하다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와, 이제 니네 다 죽었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35만 원 늘어?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많이 느는 거 아닌데? 이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일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담보대출을 만약에 예를 들어 4%에 받으시는 분이 1.5%가 늘어난 5.5%가 된다, 금리가.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더 부담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되냐? 대비하게 되죠. 그렇죠.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주를 할 수도 있고 이걸 뱉어낼 수도 있어요. 다 무슨 얘기냐? 기존의 집을 살 때 내가 여력이 전혀 없이 샀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영끌을 한 거죠. 그럼 지금 금리 올라갈 때 한 달에 30만 원 올라가는 게 하늘이 노래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부담되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 영끌인데요. 이미 네. 저질렀어. 만약에 인상기에 전 견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집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다만 금리가 올라갈 때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집을 팔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쓸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끌에서 집을 샀어요. 네네. 근데 내가 이걸 매달 10만 원 남아, 1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가 매달 40만 원 이자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집을 팔고 싶지 않아.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담보대출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담보대출 어떻게 하면 되죠? 상환해? 갚아? 갚으면 되죠. 그러니까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너나이님 전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전세를 놓는 거예요. 너나이님 그럼 저희는 어디 가서 살죠?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같은 단지 월세를 볼 것 같아요. 반전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일단 생활권을 바꾸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나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거나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옮겨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의 임대 시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단지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이 3억이 남아 있어요. 뭐 한 4억 정도 빌려서 1억 정도 갚았고 3억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8억 정도 해. 전세는 뭐 한 4억 정도 나가요. 그럼 전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냐? 3억 담보대출 갚고 1억이 남아요. 1억 남아요. 그죠? 그럼 1억에 맞는 집을 찾아보는 거예요. 보증금 1억. 만약에 여윳돈 있으면 좀 더 얹어도 되고 1억이 얼마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 금리가 올라갈 때는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뭐냐? 월세보다 금리 이자가 더 센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끌어안고 막 진짜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있겠다고 생각하면 그 이자 낼 생각밖에 안 하지만 조금 생각을 틀어보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가 예전에 부담하던 이자, 그러니까 거주 비용이 이 이자에 심지어 세금까지 하면 더 많이 나가네? 이만큼 나가네? 근데 같은 단지의 월세 시세가 이 정도네? 반전세 시세 이 정도네? 그럼 내가 그걸로 잠깐 뭘 하냐? 피신할 수 있다 이거예요. 피신했다가 언제 다시 돌아오죠? 이 금리가 떨어졌을 때. 내려가기 시작할 때. 너나이님 금리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 하는데 그거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히스토리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생각보다 금리가 자주 바뀝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기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보여드렸잖아요. 2017년만 해도 지금이랑 담보대출 수준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금리가. 2년, 4년 뒤에 금리 인하기가 있으면 내가 그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이거랑 똑같은 전략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담보대출이 일으키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기에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출을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싸게 받는 거. 두 번째는 한도를 많이 받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나눠서 접근해야 되는데 금리를 싸게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가와 마진의 개념을 설명드렸잖아요. 네. 은행이 돈을 떼어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죠. 은행의 원가를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은행의 마진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마진을 줄이면, 즉 많이 깎아주면 우리한테 어떻게 되냐? 유리한 거잖아요. 그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가산 할인 형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산은 뭐냐? 이거예요. 은행이 돈을 1.5%로 띄워와서 3%로 팝니다. 그럼 1.5%만큼을 마진을 붙인 거죠. 그 마진을 붙이는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산금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결정될까? 그 가산금리는. 그리고 그게 내가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짜장면 얘기했잖아요. 네. 내 마진을 줄여서라도 네. 가격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은행들이 가산금리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 구해줘 얼버에서 제가 윤석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은행들 속마음이 어떻다? 대출을 해주고 싶다. 왜냐면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요. 지금 가계대출 잔액 자체가 줄었어요. 네. 그 은행은 어디서 돈을 먹고 사냐 이거죠. 그 대출을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막상 또 최근에 주택시장이 관망세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집을. 또 이제 안 사고 좀 안 지켜보고 사죠. 있죠.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거래량에 나타난 거예요. 거래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는 담보대출을 예전만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고요. 담보대출이 예전만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은행 입장에선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어떡하지? 가격 내리자. 해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한 기사인데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를 작년 피크 대비 0.55%포인트 내린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행의 담보대출 수요가 몰리지 않아서 수요 공급이 무너진 시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가산금리를 낮게 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대출 이용하실 분들은 이런 걸 알고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뭐냐면 통상적으로 상승장일 때 주택 수요가 늘어나겠죠. 주택 수요가 늘어나니까 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동시에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규제가 나옵니다. 즉 상승장과 규제는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상승장이 있어서 수요는 늘어났는데 규제가 있어서 대출의 공급이 줄어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게 여러분이 최근에 경험하셨던 겁니다. 최근 한 1년 동안.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니, 기준금리는 0.25% 오르는데 왜 담보대출이 1%가 올라?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거기다 내가 낼 수 있는 짜장면 그릇이 몇 개 안 돼. 그럼 당연히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작년 같은 시 금리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택 시장이 하락장이다. 그러면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들죠.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완화를 한단 말이에요. 대출을 하려는 사람은 없는데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많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금리 내려가겠죠. 그때가 조건이 좋은 시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아가시면서 아, 지금 이때가 그 월급쟁이 부자들 너나님이 얘기했던 그 시기인가 보다 하면서 포착을 할 수 있겠죠. 가상금리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개개인에 따라서 할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은행에 갔을 때랑 코크님, 너바나님 은행에 갔을 때 똑같은 은행, 똑같은 담당자한테 가더라도 받는 대출 금리가 달라. 그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등급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금리를 제시받을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신용등급 좋고 돈 잘 버는 사람들한테는 금리를 싸게 해주고 형편이 어렵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금리를 높게 하냐?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게 인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는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은행도 회사니까. 그렇죠. 금리 안에는 이런 게 녹아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 돈 빌려주고 코크님한테 돈 빌려주고 너바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다 보니 10년, 20년 동안 3명 중에 1명은 꼭 띄어먹더라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띄어먹으면 은행은 어떻게 돼요? 손해가 생기죠. 그렇죠. 손해가 생기니까 그 손해를 미리 그 이자로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나눠서. 보험처럼. 그래서 보험료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확률이 높을까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돈을 못 갚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은 사람이 갚기 어렵죠. 그렇죠. 낮은 사람이 갚기 어려우니까 낮은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 돈을 못 갚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돈을 못 갚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리에 녹아들어서 그분들 금리가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신용등급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신용등급 관리의 가장 중요한 건 연체 안 하시는 겁니다. 가끔 대출 안 받으면 신용등급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쓰시거나 할 때 연체가 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평잔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건 뭐냐면 평균 잔액을 말해요. 평잔은.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둘수록 유리합니다. 제가 농협에서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갔는데 그 농협에서 제 신용대출 금리를 1.8%인가 1.5% 낮춰주시더라고요. 제가 놀랬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잔액이. 너나의 연예인 디스카운트야? 저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고객님이 저희 은행에 맡겨주시는 금액이 평균 잔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고객님한테 우대금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내가 담보대출을 일으킬 것 같다. 앞으로 1년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 돈이 은행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은행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그 은행에다 돈을 몰아서 넣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미리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우대금리가 있나요? 맞다고 하면은 몰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출 창구 직원을 소개받으시거나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분을 활용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가잖아요. 창구에 딱 앉아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금리가 얼마나 되죠? 아, 금리 4%입니다. 죄송한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통하냐? 통한다 이겁니다. 때로는. 왜냐? 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체계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직급이나 은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창구 직원이
그 사람한테 일정 부분 할인해서 결제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의 위임을 좀 준다는 어느 거예요? 정도의 위임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행 지점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지점에서 대출이 잘 안 되고 있어. 왜냐면 그 대출이 이 판매니까 지점마다 실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실적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고객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4%요? 3.8이면 할게요. 저기는 뭐 3좀 저쪽은 3.9라는데. 네. 네. 이러면은 언제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입장에서.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재량을 안 주면 다 놓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에서 그걸 다 갖고 있어요, 매뉴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행 담당 창구 직원한테 그걸 부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때 너무 좋은 시기죠. 왜? 얘는 지금 팔고 싶은데 안달이 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내 친구가 은행원인데 얘한테 부탁을 안 해보는 거. 이 자존심 부리면 안 돼.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은행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인분들 중에 계시잖아요. 꼭 부탁을 해보세요. 자, 세 번째 형태입니다. 형태는 뭐냐면 이거죠.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에 두려우시면 고정금리로 설정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100% 고정금리는 없고요. 보금자리론 같은 거 빼고는 혼합형이라고 해서 대출 일으키고 나서 5년 동안은 고정금리, 5년 이후에 변동금리 이런 식으로. 근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금리 인상기가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나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야, 난 금리 인하에 난 건다. 변동금리 빡!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 그런 거 싫어. 난 그냥 돈 좀 더 내더라도 고정금리 할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정금리 하세요. 담보대출 30년 갚잖아요. 30년 동안 담보대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뉴스도 보고 월부 유튜브도 보고 금리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 금리가 떨어지고 있을 때 다른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대환한다는 거죠? 그렇죠. 대환. 그래서 요거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도입니다. 한도는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요. DSR이 있어요. DSR.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하는 네. 거죠. 그럼 DSR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DSR 계산할 때 상환 기간은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훨씬 더 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DSR은 이거잖아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내가 대출 원리금으로 20만 원 낸다. 그럼 그 사람 DSR은 20%. 그러면 내가 담보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면 DSR이 낮으면 낮을수록 담보대출 많이 받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신용대출을 1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은행에 가요.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삐! 안 돼? 안 돼! 왜 때문에요? 왜 안 되죠? 당신은 지금 신용대출이 있어서 DSR을 이미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산하는데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 그 DSR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요. 왜냐면 신용대출을 5년 동안 갚는다고 생각하고요. 담보대출은 30년 동안 갚는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신용대출 1억을 빌리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대출 원금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근데 그 사람이 담보대출로 1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1억을 30년 동안 갚는 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확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신용대출 있으면 담보대출 진짜 코딱지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한테 있는 신용대출을 일단 다 정리하시고 DSR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일으키시는 게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고요. 정책은 이겁니다. 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당장 급하진 않고 현재 한도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월급쟁이 부자들 구해줘 월부하고 같이 예의주시하시다 보면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이거를 약간 네. 좀 얘기하면은 여기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대출 담당자 아는 분이 없는 분은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대출 받을 때 제일 이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주거은행 가서 받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출이라는 게 은행마다의 실적이 있고 은행마다의 그 예산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은행이 큰 은행일수록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대출 한도가 되게 크고 그게 동네가 작을수록 네. 훨씬 이게 작아요. 네. 그것도 은행도 1급 은행 있고 2급 은행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 받을 때 내가 그냥 거래하는 은행이 만약에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은행이에요. 그러면 사실 또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거래량이 별로고, 막 은행을 아까 여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많이 방문해 본다고. 그것도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아, 그럼 네, 신용도 네. 떨어져요. 뭐 되게 그런 많이 거는 뭐 떨어져요, 사실은 잘못하면. 좀 그런 부분도 사실 네, 있겠는데, 그 은행마다 그렇게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제일 편한 거는 그냥 부동산에서 대출 상담원사 물어보기 제일 빨라요. 전문적으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은행 어느 지점이 한도가 많아.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출 상담사 어차피 이용하면은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실수하는 게 저희 직원도 그때 그러더라고요. 대출 알아보는데 뭐 은행 갔는데 뭐가 잘 안 되더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일단은 부동산 끼고 대출 상담사 하는 것들이 훨씬 좋아요. 어차피 다 은행에서 그분 수수료 주는 거고 예, 개인 뭐 차주는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이제 나인이 아까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뭐 7% 이런 게 하잖아요. 네네.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하고 얼마 뒤에가 금리가 7%였어요. 그리고 나는 5% 대출 금리 냈어도 너무 싸다고 그랬어. 이게 7.5%까지 왔었거든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서프라임 터지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떨어지긴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또 사람들이 재밌는 게, 그렇게 또 되면은 또 적응을 해요. 아, 그쵸. 이제 지금 사람들이 취득세 같은 거 13% 막 4%, 이제 4.6%도 미쳤다고 이거 어떻게 사요, 네. 원하님? 4.6%인데, 지금 막 다 하잖아. 사죠. 사람들이 적응을 해. 네. 그리고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사실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6년 동안 느낀 거는 한 15년 6개월 정도는 변동금리가 유리했어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강만수 씨 때 처음 한번 이제 아까 이렇게 한 번 엄청 올라갔다가 근데 그게 길지가 않았어. 그때 리스크 대비 안 하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했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좀 있는 분들은 좀 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사실 이게 금리 때문에 뭐 집값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원래 투자할 때는 원래 그 금리가 높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선배들한테 듣기로는 옛날에 막 뭐 88년도, 90년도 이럴 때는 선배 맞아요? 선배 아니 근데 맞아요? 선배들이 그때는 10%가 넘었대. 그렇죠. 지금 너네 되게 싼 거네. 그렇죠. 근데 그때도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었거든. 사실은 금리랑 집값이 물론 연관이 있긴 없진 않겠죠. 없진 네. 않는데 꼭 금리가 되게 높다고 해서 집값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주담대 알아볼 때 주거래 알아보지 말고 부동산 통해서 대출 상담사한테 알아보는 게 더 이득이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여지껏 더 이득이더라. 경험적으로는 그랬어요. 변동금리가 거의 대부분. 원래 나라가 못 사는 나라일수록 잘 살게 되면. 금리가 높고 이제 사실은 조금 그 나라가 경제가 이제 안정될수록 금리가 낮아지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35,000불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무작정 올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나인님 얘기대로 그래도 한 5%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